무당 집안도 아니고 신기도 없는데 평생 귀신을 보고 살았다. 한참 신랑과 사랑이 뜨겁게 무르익을 때였지. 완전 푹푹 찌는 한여름. 더워서 곧 죽을 것 같은데도 우리는 꼭 손을 잡고 댕겼어. 손잡고 댕기느라 지친 우리는 시원하고 안락하고 포근한 우리만의 거주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해가 슬슬 넘어가자 신랑이 우리 에어컨도 나오고 테레비도 있는 곳으로 가지 않으련 라고 발칙한 제안을 했지. 그러자 나는 놀란 얼굴로 그래 어서 가자 하고 얼수절수하며 가게 되었지. 처녀가 발랑 까져서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고. 흉보실 분들 계실까봐 좀 그렇긴 한데 한 남자랑 10년 가까이 연애하고 결혼해버렸으니 나름 조신하다는 걸 미약하게나마 해명해볼게. 암튼 치킨이랑 음료랑 바리바리 싸들고 우리가 있던 곳과 가장 가까운 모텔에 입성했지. 아주머니께서 마침 딱방 하나 남았다고 키 주시면서 간판 불 내려야겠다고 혼잣말하던 게 아직도 기억나. 우리 방은 복도의 맨 끝방이었어. 복도가 꽤 길었는데 걷는 순간에도 차가운 에어컨 밑에서 치킨 뜯을 생각에 콧노래가 절로 나왔지. 헌데 방에 들어가서 조금 실망했어. 모텔 외관이랑은 다르게 내부가 엄청 후진 거야. 세상의 옷걸이가 복덕방 할아버지 방에 있는 것처럼 나무로 된 스탠드형이고 텔레비도 작고 왠지 눅눅한 느낌이고 답답했어. 그러나 바깥 더위에 파김치가 된 우리는 에어컨이 나온다는 사실 하나로 신났지. 들어가자마자 바닥에 앉아서 치킨 포장 뜯고 20여 분간 숨죽여 폭풍흡입을 했어. 그런데 치킨을 먹는 동안 나는 왠지 모르게 뒤통수가 아른거린 느낌을 받았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문 바로 앞에 텔레비전 놓인 장식장 같은 게 있었고 텔레비를 마주한 곳에 좀 떨어져서 침대였지. 우리는 침대랑 텔레비 사이 바닥에서 앉아 있었는데 내가 문을 등지고 앉은 상태였어. 아무리 치킨에 몰입을 하려고 해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지. 왜 그런 느낌 있잖아. 누군가가 소리내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느낌. 기척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데 뒤돌아 봐봤자 그냥 갈색문. 뭔가 은근히 신경 쓰인다고 생각만 할 뿐. 치킨과 에어컨에 홀린 상태에서 이성을 차리기 힘들었어. 치킨을 다 드신 신랑님이 체면을 차리며 오빠 먼저 씻고 올게 라고 말하며 욕실로 갔지. 혼자 남겨진 나는 리모컨을 넘기며 침대로 옮겨와 나머지 치킨에 올인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아까부터 신경 쓰인 문 쪽을 힐끔 바라봤지. 그리고 난 기절할 뻔했어. 웬 검은 양복이 문에 축 처진 채로 걸려있는 형상이 보였다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거야. 너무 놀라서 소리도 못 지르고 치킨을 입에 문 채로 얼음이 되었지. 동공에 지진 난 것처럼 눈동자를 빠르게 굴려서 방 구석구석을 살폈지만 사람이라고는 없었어. 검은 옷 같은 것도 없고 오해할 만한 것도 없었지. 문은 굳게 잘 닫혀 있었어. 헛것이 보인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다시 텔레비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또다시 스치듯 바라본 문에 문제의 검은 양복의 형상이 또 보였다가 사라졌어. 머리털이 쭈뼛서고 다리털도 시렵고 결국엔 삐질삐질 울음이 나기 시작했어. 점점 그 검은 형상이 또렷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맨 나중에 보인 형상은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문에 목을 매단 모습이었지. 사태 파악 안 된 신랑은 분위기 잡으려고 나왔다가 방문을 노려보면서 눈물 콧물 짜는 여친을 보면서 당황했어. 나는 마음속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시킬지 아득했어. 비싼 돈 주고 모텔에 들어와서 치킨 뜯고 다시 나가자 하면 나를 미쳤다 하겠지? 이런 걱정을 했지. 빨리 여길 벗어나야겠다고 말을 하고 싶으나 차마 입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신랑이 갑자기 겉옷을 슈퍼맨이 변신하듯 차르르 갖춰 입더니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거야. 이유는 물어볼 경험도 없이 따라 나섰지. 신발도 막 발끝에 걸쳐서 집 나간 엄마 붙잡으러 가는 애기 마냥 헐레벌떡 나왔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신랑이 하는 말이 아까 치킨 먹을 때 나도 문이 자꾸 신경 쓰였다. 먹다가 눈이 저절로 그리로 가서 힐끔힐끔 보게 되었는데 얼룩 같은 게 샥샥 스치듯 사라지길래 말을 하면 네가 무서워할 게 분명하고 그냥 있기엔 기분이 더러워서 갈등했는데 너 보니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둘이 급하게 튀어나오다 보니 열쇠를 놓고 왔어. 그래서 카운터 문을 두드렸지. 아주머니가 잠을 자려다만 얼굴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 나는 눈물 범벅을 해서 치킨 먹는데 문에 남자가 매달려 있는 형상이 어쩌고 저쩌고 오열을 하면서 말했지.
아줌마는 식겁을 하고 눈이 커졌지. 신랑이 진정시키고 아줌마 열쇠 두고 왔으니까 열쇠는 방에서 찾으세요 말하고 돌아서려는데 아줌마가 붙잡는 거야. 자기는 어쩌냐는 거였지. 아니, 내가 돈을 환불해 달란 것도 아닌데 뭘 어쩌자는 거지. 신랑이랑 나랑 당황해서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아줌마가 사람 올 때까지 잠시만 같이 있어주면 안 되냐고 했어. 아저씨 밥 먹으러 가서 금방 온다고 같이 기다려주라고 떼를 쓰는 거야. 눈치 빠른 신랑이 물었지. 아줌마 거기서 사람 죽었지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말하면 뭐하겠어 기분만 나쁘지 하고 입 다물어 버렸어. 혹시 문에다가 뭐 매달고 돌아가셨냐고 물어볼래다가 차마 용기가 없어서 입이 안 떨어졌어. 그 후로 우리 커플은 상당히 충격을 먹고 모텔을 다시는 못 갔어. 여름만 되면 그 모텔이 생각이 나. 이번 이야기는 내가 봤던 처녀 귀신 이야기입니다. 때는 1990년대 초반. 나는 한가로운 국딩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바야흐로 여름방학이었으며 국딩 4학년에 걸맞게 철이 모자란 나는 본격적으로 놀 궁리만 했다. 도시의 아이들이야 유원지로 놀이공원으로 오락실로 갈 곳이 많았겠지만 불행하게도 내가 자란 그곳에서 그런 유흥 따위는 바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내 고향은 시골 촌동네이고 나는 촌년이었기 때문이다. 도시에서는 그 흔하디 흔한 롯데리아가 우리 동네에는 2000년도가 훨씬 지나서 생겼고 극장마저 없는 아주 작은 촌동네라고 설명하면 이해가 될까. 아무튼 그만큼 놀 곳이 부족했고 기껏해야 아이들끼리 공터에 몰려가서 노는 게 전부였다. 그래서 나는 아빠와 엄마를 졸라서 할머니 댁에 가기로 했다. 할머니 댁은 내가 살던 곳보다 더더더더 시골인 곳이었다. 첩첩산중 산자락 아래에 달랑집 한 채. 이촌에서 버스 타고 1시간을 더 가야만 하는 곳. 심심하기로 따지면 말이 필요 없을 정도였으나 다 그렇고 그런 계획이 있었다. 옆집 언니와 아랫집 동생을 꼬드겨서 함께 놀러갈 계획을 짰다. 부모님들은 어린 국딩들끼리 할머니 댁에 몰려가서 소란을 피울까 걱정하셨지만 마땅히 놀아줄 무언가가 없었던 그 시절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테레비만 붙들고 사는 아이들이 집에서 어서 꺼져주기를 은근히 바라셨다. 기껏해야 국딩 5학년과 4학년 3학년인 우리 의자매들은 아침부터 버스를 타고 할머니 집으로 향했다. 할머니 집은 남도의 전형적인 일장 한옥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개조한 기와집과 작은 사랑채가 마당을 두고 마주보는 형태인데 큰 기와집에 할머니의 거처가 있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이기 때문에 다른 방들에는 모두 못질을 해두거나 자물쇠를 걸어서 사람의 출입이 없게 하였다. 덕분에 우리는 할머니의 방에 짐을 풀고 마당에서 놀았다. 빨간 고무다라이에 물을 받아서 수영도 하고 고무줄 놀이도 하고 감도 따먹고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그런데 날이 어둑어둑 해가 넘어가자 할머니께서는 교회에 간다며 채비를 하셨다. 할머니 집 마당에서 저기 아랫동네 쪽을 바라보면 교회의 십자가 첨탑이 아득하게 보일 정도였으니 꽤 먼 거리였던 걸로 기억이 난다. 우리는 할머니가 언제 가셨는지도 모르게 놀고 또 놀았다. 시골의 밤은 순식간에 찾아들고 더 이상 마당에서 놀 수 없을 만큼 어두워지자 우리는 방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베개 싸움을 했다. 할머니께서 집을 나서면서 밥 차려놨으니께 밥 먹고 놀아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말도 징하게 안 듣는 국딩이었으므로 금세 잊고 그냥 놀았다. 한참을 놀았을까. 방문 안으로 하얀 연기가 스멀스멀 새어들어오고 있었다. 오감이 둔하디 둔한 나는 몰랐는데 한 살 위의 언니는 확실히 언니인 듯. 저기 연기 뭐야? 불난 거 같은데. 언니는 베개 싸움으로 정신이 팔려있던 우리의 멱살을 잡고 심각해졌다. 실제로 방문 안으로 매캐한 연기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우리가 발을 동동 구르는 그 사이 그 좁은 방은 연기로 가득 차고 말았다. 지금에야 창문을 열어서 나올 생각을 할 테지만 확실히 어린 우리들끼리는 상황 판단이 느렸다. 잠에서 씻어 부둥켜 안고 훌쩍이기 시작했다. 연기 때문이지 콧물도 나고 침도 흘리고 구토 증상이 일었다. 와중에 언니가 큰 용기를 내었는지 방문을 벌컥 열고 소리쳤다. 뛰어서 나가. 우리는 전쟁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특공대처럼 눈썹을 휘날리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나가면서 보니 부엌 가스렌지에 무언가 타고 있었고 냄비가 아주 녹아내리면서 가스렌지 주변 벽지마저 조금씩 타들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집 마당 수도가에서 얼굴을 씻고 대성통곡을 했다. 그때였다. 내가 귀신을 본 것은
눈물 콧물 찔찔 짜면서 서로 괜찮아 라며 외치고 있는데 상황에 맞지 않게도 여름 밤하늘이 참으로 환한 느낌을 받았다. 고개를 들어 맞은편 사랑채의 기와지붕을 보니 하얀 한복을 입은 여자가 치렁치렁 긴 머리를 휘날리며 앉아 있었다.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명절에 여자들이 작은 절 올리듯 무릎 한쪽은 고추 세우고 양손은 바닥을 짚고 고개는 우리를 향해서 앉아 있었다. 우리 세 자매는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그 여자를 목격하고 나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연기 가득한 그 방에 연기보다 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질감이 느껴지는 지붕 위에 그 여자였다. 왠지 그 여자가 지붕에서 털썩 내려와서 우리에게 올 것만 같아서 집에 전화를 걸었다. 그 기억이 아직도 또렷하다. 아빠, 할머니 집에 불났어. 그런데 웬 도둑년이 지붕에서 우리를. 내가 생애 최초로 목격한 귀신은 슬프게도 도둑년으로 오해를 받았다. 그 당시 유괴 강도 살인에 대해 단단히 주의를 받던 우리 국민 학생들에게는 귀신보다 도둑년이 더 무서운 존재였던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며 동네 이장님께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했다. 우리 세 자매는 깍깍 비명을 지르면서도 창문 너머에 그녀를 주시했다. 그 여자는 미동도 없이 지붕에 그대로 앉아 있었지만 엄청난 공포였다. 가끔 바람에 치맛자락이 살짝살짝 휘날리는 것도 보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흰 치마 저고리가 달빛에 반사되어 눈이 부실 정도였다. 주변의 어두운 배경과 대조되어 더욱 음산한 느낌을 주었다. 흰 연기가 방 안에 가득 차서 기침과 침이 연달아 나왔지만 그 여자가 있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그런데 멀리서 이장 할아버지의 오토바이 소리가 나자 신기하고 놀랍게도 그 여자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날 이후 우리는 불이 났는데도 기어코 불난 집으로 기어들어간 미련한 띨띨이 국민 학생들이 되었고 할머니께 된통 혼이 나야만 했다. 교회를 나서시며 할머니께서 찌개를 가스렌지에 올려놨으니 밥이랑 먹어라 하셨다는데 우리 셋 중 그 누구도 들은 기억이 없어서였다. 그래서 불은 난 것이고 어른들 그 누구에게도 지붕 위의 그 언니에 대해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단지 너희들이 불에 너무 놀라서 헛것을 보았구나 하실 뿐이다. 단순한 나는 정말로 그것이 헛것인 줄로만 알았다. 실제로도 몇 년간 그 도둑 언니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고 살았다. 대학생이 되어서 또 다른 귀신 언니를 목격하기 전까지는 나중에 엄마가 해준 이야기로는 엄마가 처음 시집와서 할머니 댁에서 시집살이를 하며 살았다고 한다. 도시 생활을 하다가 처음 시골에 살으니 모든 게 낯설었다고. 특히 내가 귀신을 목격한 그 사랑채 지붕. 그 지붕 위에서 엄마도 여자 귀신을 본 적이 있었다고 한다. 왜 어렸을 때 내가 귀신을 봤다고 했을 때 안 믿어줬냐고 쿵얼대자 어린 너에게 진짜 귀신의 존재를 알려줄 필요도 없고 실제로 말했다면 내가 얼마나 무서웠겠냐. 나중에야 말씀해 주셨다. 그런데 그 귀신 언니의 정체를 엄마는 대충 짐작하고 계셨다. 예전에 할머니 댁이 아주 큰 부잣집일 때 하인처럼 부리는 일꾼이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인지 큰 불이 나서 그 큰 한옥이 홀랑 불탄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집만 불탄 게 아니라 자고 있던 일꾼 한 분이 미쳐 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했다. 일꾼이라 해서 남자처럼 들리겠지만 밥 해주는 거 거들어 주시던 어린 식모였다. 그 후로 새로 기와를 얹고 집을 지었는데 집에 큰 사고가 날 때마다 그 귀신 언니가 나타났다고 하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내 나이가 23 정도 되던 그 시기는 내 인생의 암흑기였다. 사람의 인생이 100년이라고 치면 100년 동안에 만날 나쁜 인간들을 1년이라는 시간 안에 한꺼번에 몰아쳐 만났다고 할까? 사기, 이간질, 배신, 구설수 등등 사람들의 관계에 쥐어 쓴맛을 참 여러 번 봤다. 결국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사람들과 치고받고 싸워서의 경찰서도 들락거렸고 예술을 전공하였으나 정서가 불안해지자 작품 활동이 전혀 되지 않았다. 늦어지는 졸업 탓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성하시고 그쯤 되니 그냥 사람이란 대상이 모두 두려워졌다. 길가다 마주치는 고양이나 참새를 빼놓고 마주치는 인간은 다 부담스러운 존재였다. 길을 걷다 아파트가 보이면 떨어져 죽는 생각을 하고 달리는 자동차를 보면 내가 치여서 죽는 상상을 했다. 자려고 누우면 잠도 잘 안 오고 어쩌다 잠이 들면 꿈을 계속 꾸었는데 그 꿈도 매우 현실적이어서 현실과 꿈을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울증이 심했던 것 같다.
그런 날들이 꽤 여러 달 반복되었을 무렵 지인을 만나서 길을 걷다가 우연히 점집 골목을 지나치게 되었다. 지인은 평상시에 무속신앙에 관심이 많은 터라 점을 보자고 했다. 그 당시 지인은 꽤 오래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사이가 좋지 않아 고민이었다. 매사에 의욕이 없는 나는 점은 너 혼자 봐라. 나는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냥 있겠다고 했다. 점집은 옛날 일본식 상가 건물을 그대로 고쳐 쓰고 있었다. 그곳은 역전 앞, 점집 골목으로 대부분은 점집들의 형태가 비슷비슷했다.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신당이 보였는데 주인이 없었다. 날이 아닌가 싶어서 그냥 나오자고 했는데 지인은 한사코 기다리자고 했다. 주인도 없는 신당에서 무려 30분을 넘게 기다렸다. 더는 기다리기 지루하고 또 우울한 마음이 도져서 먼저 가겠노라고 주섬주섬 가방을 챙겨서 일어났다. 지인은 망설였으나 기다린 시간이 아쉬웠는지 꼭 점을 보고 가겠다는 거다. 알겠다고 인사를 나누고 점집을 나서서 한 30m 걸었을까? 저기 먼 곳에서 한복을 차려입고 정갈하게 쪽진 머리를 한 중년 아줌마가 걸어오고 있었다. 차림새가 평범한 차림새가 아니라서 저 아줌마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났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성큼성큼 걸어 지나치려는 순간 중년 여인이 내 손목을 낚아채더니 조금만 더 기다리지 벌써 기어 나왔노. 팔목을 잡고 왔던 길로 다시 끌고 가는 것이다. 사실 끌려가는 동안에 이 아줌마가 도를 아십니까나. 다단계 같은 귀찮은 사람이 아닐까 머리가 복잡했으나 왔던 점집으로 밀어넣길래 이건 뭔가 싶었다. 그 당시에는 가정용 CCTV가 흔한 것도 아니어서 꽤 놀랬다. 아주머니, 혹시 다른 곳에서 CCTV로 보고 계셨어요? 지인이 여러 차례 물어봤으나 썩은 미소를 날리며 내 장바구니 안 보이나? 장보다 쎄 빠지게 뛰어온 거 안 보이나? 늦었으면 못 볼 뻔했네. 실제로 아줌마가 내려놓은 장바구니 안에는 대파며 사과며 뭐가 많았다. 지인은 기다린 보람이 있다며 기분이 업되어서 연애가 어쩌고 결혼이 어쩌고 쫑알댔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조용히 향해 불을 켜더니 오늘은 너 말고 니 뒤에 가신의 이야기나 듣자라며 나를 가리켰다. 그러더니 작은 소방 같은 걸 내 앞에 끌어다 놓고 마주 앉았다. 나는 아무 의욕이 없었다. 예를 들자면 길을 걷다가 아무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내 뺨을 찰지게 때리고 지나가도 내가 한 대 맞았구나 하고 다시 갈 길 걸어가는 마네킹처럼 그때 내 상태가 그랬다. 좀처럼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 옆에서 지인이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옆구리를 찔러도 딱히 생각나는 말이 없었다. 아줌마가 나를 유심히 보더니 나지막한 음성으로 그리 죽고 싶나? 경상도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지인이 뭐라고요? 라고 되물었더니 아니, 이 처자는 살고 싶은 마음이 개미 눈곱만큼도 없잖아. 친구 아니야? 지인 역시 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설마 내가 죽을 만큼 괴로워했을 거란 생각은 못했다고 했다. 나는 지극히 외곽내유형인지라 고민이 생겨도 내색을 안 하는 타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점쟁이 아줌마가 해준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우월했다. 내가 기도드리러 산에 갈 때가 됐거든. 그래서 산에 갈 채비하느라고 한참 시장에서 장 보고 있었는데 느그 할머니가 살쾡이 같은 눈을 하고 날 보는 기라. 사과를 하나 집어들면 사과 옆에서 째리보고 곶감을 집어들면 곶감 옆에서 째리보고 얼른 가라고 등 떠밀어서 진짜 가랭이 찢어지게 뛰었다. 너고 할머니가 니 걱정 많이 한다. 그땐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채 되지 않을 무렵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품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이가 각별했다. 너무 연로하신 탓에 자연사로 돌아가셨기에 사람들은 할머니의 죽음을 두고 호상이다고 위로하였으나 사람의 죽음을 두고 잘 죽었다 논하는 것이 나는 분했다. 하지만 슬픔은 그때뿐이었고 나는 나대로 대학 생활을 하느라 할머니를 잃은 슬픔은 곧 잊고 살았었다. 아무 생각이 없다가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눈물이 삐질삐질 밀려나왔다. 처음에는 뭔가 서러워서 흑흑거렸는데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될 만큼 꺽꺽거리며 울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나는 정말로 힘들었는데 주변인은 나의 힘듦을 알아주지 않았고 알 수도 없었다. 살아있는 사람들도 몰라주는 나의 힘듦을 돌아가신 할머니가 알고 계신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더더욱 서러웠다. 그래가지고 내가 쎄 빠지게 걸어왔는데 할매가 네 뒤따라서 걷고 있대. 네 뒤에서 울면서 따라 걷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알아봤지.
허리는 구부정해가지고 허리가 기역자로 굽은 거 느그 할매 맞지? 점쟁이 아줌마는 허리를 구부리며 지팡이 짚는 흉내를 냈다. 우리 할머니가 맞았다. 우리 할머니는 나이 50에 산에 땔감 주우러 갔다가 산비탈에서 구른 후에 점점 허리가 굽었다고 했다. 점쟁이 아줌마는 내 손을 감싸쥐면서 힘든 때는 누구나 온다. 보니까 너는 마음이 다른 누구보다 더 여리고 깨끗하네. 순진하니까 상처도 잘 받는 거야. 할머니가 네 걱정돼서 잠을 못 잔다 하잖아. 힘들 때는 죽을 생각부터 할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이겨먹을 생각을 해야 산다. 시간이 너무 지난 이야기라 기억을 더듬어 쓴 것이지만 아줌마는 아무튼 저렇게 얘기를 하며 나를 달랬다. 나는 할머니가 너무 궁금하고 걱정이 되어서 정말 할머니가 보이냐고 할머니는 왜 천국에 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거냐고 물어봤다. 왜냐면 우리 집안은 사돈의 팔촌까지 크리스찬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교회 권사님까지 하셨다. 제사는 지내본 적도 없고 절 근처에는 가본 적도 없는데 유일하게 나 혼자만 불교인지라 집안에서 상또라이 취급을 받는 때도 있었는데 교회식으로 말하자면 애진즉 천당 가셔서 영면하셔야 할 분이 왜? 점집 아줌마는 썩은 미소를 지으시며 나중에 죽으면 느그 할매한테 물어본나 하셨다. 아무튼 할머니가 손녀 걱정에 죽어서도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편치가 않았다. 복제를 드리려고 지인에게 눈치껏 얼마냐 물었더니 점집 아줌마는 됐다고 다음에 둘이서 다시 놀러오라고 복제 받는 것을 한사코 거부했다. 그러니까 나는 생전 처음 점 보는 곳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울기만 하다 나온 거다. 너무 울어서 지인의 부축을 받다시피 해서 나왔다. 어떤 믿음에서인지는 몰라도 그 이후로 나는 조금씩 변했다. 할머니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학교를 다시 복학했고 옆에서 누가 뭐라 하든 정신승리로 버텨냈다. 잡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알바를 2탕씩 뛰었으며 일이 끝나면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호프집이나 카페에서 꼭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갔고 나중에는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게 싫어서 그 지인과 살림을 합쳐 함께 살았다. 그러면서 나는 예전의 푼수로 다시 돌아갔다. 가끔 그날의 그 점집이 생각나서 5년 후인가 남자친구와 함께 찾아갔는데 그 거리가 싹 재개발이 되어서 새 건물이 들어서고 그 점집 벽시 없어져 있더라. 그 아줌마가 무속인이든 뭐든 간에 힘들어하는 어린 아가씨에게 시간을 투자해서 힘내라 응원해 주어서 참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점집에 다녀온 이후의 근황이야. 점집에서 할머니가 손녀 걱정하느라 편히 못 쉰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나 죽겠구나 싶어서 마음을 고쳐먹기로 결심을 했지. 알람을 맞춰놓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할 게 없어도 일단 무조건 집 밖으로 나갔어. 그때는 휴학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없었거든. 하루하루가 무료해서 더 권태롭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일자리를 구했지. 그 당시 내가 할 수 있는 알바는 학원 강사가 최적이었어. 그땐 몰랐지. 학원 강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힘든지. 일하기 전 내 추측으로는 그냥 애들하고 재미나게 수업하고 문제풀이 해주고 예쁘게 채점해주고 그런 거였지. 정말 귀신씨 나라 까먹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으로 냅다 일자리를 구한 거지. 막상 해보니 수업은 하루 종일 풀 수업에 학원 교실 청소도 직접 해야 하고 아이들 집에 상담 전화도 해야 하고 아무튼 하루하루 일하러 나가는 게 고역일 만큼 짜증나는 일의 연속이었어. 생각보다 애들이 순수하지 않더라고. 웃으며 수업하는 날은 없고 말 안 듣는 송아지 달래고 달래서 염을 먹이는 것처럼 공부 가르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일은 오후 2시에 출근해서 10시 30분에 마감이었는데 집까지 걸어서 오면 11시 정도가 되었어.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씻고 바로 골아 떨어졌어. 일을 하니까 정말 사람이 피곤해서 잡생각 할 틈이 없더라고. 특히 그 시기에 지인과 살림을 합쳐 같이 살았거든. 혼자 있는 것도 아니라서 나의 우울증은 점점 소리 없이 극복되어 가고 있었지. 언제 우울했냐 싶을 정도로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그때는 가을이었어. 추석을 며칠 앞둔 날이었을 거야. 애들 2학기 중간고사는 항상 추석 다음인지라 추석 전에 보충을 다 끝내야 했거든. 그날은 휴일이었는데 추석 때 쉴 것을 대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수업만 하고 왔지. 종일 떠들었더니 목도 쉬고 너무 지치더라고.
집에 오자마자 물 한 잔 마시고 씻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침대에 누워버렸어. 그때가 밤 11시가 넘었을 거야. 막 잠이 들려는 찰나에 전화벨이 울리더라고. 룸메이트였어. 오랜만에 남자친구를 만나서 술 한잔하고 오겠다는 거야. 나는 너무 졸려서 대답도 건성으로 하고 그냥 끊었던 것 같아. 그렇게 나는 끔벅 잠에 빠져버렸어. 아니, 잠에 빠졌다고 생각했지. 얼마쯤 잤을까? 귓가에서 똑똑똑똑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 혹시 욕실 샤워기에서 물이 새는 건가? 화장실 문이 열려있나? 추측을 했지. 소리가 매우 거슬렸지만 일어나긴 귀찮았어. 무시하고 더 깊은 잠을 자고 싶은데 이미 나의 신경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에 사로잡혀 버렸지. 시간이 지날수록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더 굵어지는 거야. 처음에는 똑똑똑똑이었는데 나중에는 주룩주룩주룩으로 바뀌었어. 그니까 처음에는 물방울이었다가 나중에는 빗줄기처럼 굵어졌다가 더 나중에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줄줄 흐르는 이해가 되려나. 그래서 이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누운 상태에서 고개를 획 돌려 방문 쪽을 봤지. 방문 쪽을 본 이유는 방문 너머로 바로 화장실을 볼 수 있는 구조였거든. 그런데 나는 정말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될 수밖에 없었어. 물개 알지? 몸통은 딱 물개만 해. 피부도 새까맣고 번들번들해서 기름칠을 해놓은 것 같고 눈알은 바둑알처럼 시커멓고 동그란데 머리털은 수북하고 다리는 강아지 다리 마냥 짧고 절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알던 동물도 아닌 것이 방 한가운데서 양동이에 물을 퍼서 방에다 뿌리고 있는 거야. 내 설명이 좀 거지 같아서 이해가 될까 모르겠지만 절대 본 적 없는 생물체가 양동이에 든 물을 방바닥에 퍼붓고 있던 거야. 나랑 눈이 마주치니까 그것은 신이 났는지 짧은 다리로 방 안을 총총거리며 뛰기 시작하더라고. 얼마나 물을 뿌려댔는지 이미 방 안은 물이 흥건한 상태고 첨벙거리면서 끼익거리면서 좋다고 뛰는 거야.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지만 나는 그 상황이 말이 안 돼서 완전 경직된 자세로 보고만 있었어. 그 순간 저것은 실제 하는 생물이 아니구나. 도깨비구나. 저건 도깨비다. 살면서 한 번도 도깨비를 본 적도 없고 도깨비에 관심도 없었지만 육감과 직감 그리고 오감을 총동원했을 때 그냥 도깨비라고 감이 왔어. 그리고 이건 가위 눌린 거라고. 눈을 다시 꼭 감고 그냥 다시 잠에 들거나 차라리 기절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아니면 얼른 뛰어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야겠다고. 발 한쪽을 이불 밖으로 내밀려는데 몸이 꼼짝을 않는 거야.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위에 눌린 게 그때였어. 가위에 눌리면 몸을 꼼짝할 수 없다는 게 진짜라는 걸 그때 배웠지. 나는 그 상태로 꼼짝없이 누워서 룸메가 오길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 도깨비인지 물개인지 강아지인지 모를 그 정체불명의 생물은 양동이를 바닥에 내치기도 하다가 물을 담아서 허공에 뿌리기도 하다가 고인물 위에서 찬방찬방 물장구도 치고 분명히 가위에 눌린 게 맞는데도 무섭기보다는 이게 뭔 일인가 싶더라니깐. 한참을 그렇게 있었는데 밖에서 쾅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 집이 오래된 주공 아파트였는데 시설이 완전 쇠였거든. 초인종도 고장이 나서 문을 두드려야만 했어. 아, 드디어 사람이 왔구나 다행이다 싶어서 안도하는 순간 진짜 거짓말처럼 주변이 샥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라고. 분명히 바닥 가득 물이 흥건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당연히 그 도깨비도 사라지고 내 발목에 튀던 물방울 자국도 말끔히 사라졌어. 얼른 일어나서 현관문 쪽으로 도망치다시피 해서 나갔어. 내 룸메이트가 열쇠를 두고 나가서 문을 두드리나 싶어서 누군지 확인도 않고 문을 벌컥 열었는데 웬 낯선 사람 둘이서 엄청 불편한 얼굴을 하고 서 있는 거야.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요약하자면 대충 이런 이야기가 오갔어. 그 사람들은 우리 아랫집 부부였어. 3일 전부터 본인 집 안방 벽지가 축축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업자를 불러다 문의를 했더니 위층에서 누수가 돼서 그런 거라고. 위층에 연락을 해서 해결을 하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을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왔지만 올 때마다 사람이 없었다고 해. 당연한 게 룸메와 나는 오후 2시에 집을 나가서 새벽 12시쯤 퇴근을 하니까 올 때마다 사람이 없었던 것이고 오전에는 문을 두드려도 잠을 자느라 사람 기척을 못 들었던 거야. 그래서 아랫집은 3일 동안이나 물이 흥건한 안방 때문에 죽을 맛이었다고 해. 그런데 그날은 물이 너무 많이 새서
참다 못해 새벽 1시인데도 한번 올라와 봤다고. 늦은 시간이라 민폐인 걸 알겠지만 지금 본인이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면서 하루빨리 공사를 해야겠다고 하더라고. 나야 뭐 집주인도 아니고 새들어 사는 사람인지라 집주인 연락처를 그쪽에게 주고 말았지. 그들을 보내고 물 한 잔을 하면서 생각해보니 가위 눌리면서 본 것이 이야기가 맞아 떨어지는 거야. 양동이에 물을 퍼담아 엎지르며 놀던 도깨비가 의미하는 건 누수를 의미했던 것 같아. 내가 본 게 헛것이 아니라 정말 도깨비의 장난일지도 모른다는 묘한 확신이 생겼어. 시간이 지나서 이 이야기를 이모 할머니께 했더니 도깨비가 장난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터마다 도깨비가 자리를 찜해서 사는데 아마 그 자리가 도깨비가 사는 곳이었나 보다 라고 장난처럼 말씀해 주셨지. 요약하자면 한여름 사랑이 무르익던 시기에 신랑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더위를 피해 모텔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뜻밖에도 과거에 누군가 목을 매달아 죽은 혼령을 목격했다. 어릴 적 국민학생 시절 할머니 댁에서 보낸 여름방학은 특별했다. 할머니 댁 근처의 한옥에서 귀신을 목격했는데 그 순간은 아직도 선명하다. 그 귀신은 시골의 한적한 밤에 더욱 두려움을 자아냈다.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점집을 방문한 것은 전환점이 되었다. 거기서 돌아가신 할머니의 걱정을 듣고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 그 후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고 점점 나아졌다. 어느 가을밤 가위에 눌린 듯한 경험을 했는데 아랫집에서 누수 문제로 찾아왔을 때 그것이 도깨비의 장난이었음을 깨달았다.